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갈등관리 디지털진흥원 코코메디 지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의 주제로 홍익대학교 김주한 교수님 모시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말에도 한번 우리 교수님 인사하셨었죠. 오늘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김주한 교수님 강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익대학교의 김주환 교수입니다. 네, 강의를 시작할까요? 네, 교수님 잘 들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헌법교실 제2강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입니다. 네, 어제 아마 여러분이 헌법의 개념을 배우시면서 우리나라 헌법은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인 관습헌법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점을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인정되고 있는 관습헌법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하는 것 딱 이거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대부분 우리가 헌법이다라고 할 때에는 성문헌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문헌법의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죠. 우리나라 성문헌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오늘은 이 대한민국 헌법이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제정되었고 그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계속 개정돼 왔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가끔 법조문을 참조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요 하단에 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전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셈이죠. 여기에서 우리나라 헌법인 대한민국 헌법을 검색을 하시면 전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문장인데 꽤 길죠. 간단히 그 내용을 추려본다면 우리 대한국민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을 간단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는 1987년 10월 29일을 의미하겠죠. 이 전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겠죠. 우리가 7월 17일을 제헌절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제헌절은 헌법을 제정한 날 이런 의미가 될 텐데 그런데 정식 헌법 조문을 보게 되면은 7월 12일에 제정되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7월 12일과 7월 17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한민족은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념해서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쁨과 동시에 또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 38선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947년 유엔에서는 남북 총선거를 통해서 한반도 전역에 걸친 통일국가 건설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38선 이북의 북한 지역에서는 북한과 소련의 반대로 인해서 이 남북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죠. 할 수 없이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 지역을 말합니다. 남한 지역 내에서만 우선적으로 선거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는 뭐냐? 이 선거는 바로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이후 지금 3년이 지나도록 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독립국가를 건설해서 대내외적으로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습니다. 이 말은 헌법은 국가 건설의 설계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헌법의 그림에 따라서 국가가 건설되고 운영됩니다. 그 선거를 우리는 50총선거라고 부르고 있고 그 실질은 제헌국회의원 선거가 되겠습니다.
이 재헌국회의 역할이 바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죠.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7일에 공포 시행되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헌절이라고 기념하는 이 날은 사실은 이미 제정된 헌법을 공포 시행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서 국가가 건설되고 또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8월 15일 정식 정부가 수립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1945년에 독립은 되었지만 아직 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했던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에 독립국가를 건설하였음을 선포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8월 15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광복절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했다라고 했는데 이때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방식은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우선 첫째 한 가지를 보면 재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선거하게 되죠. 그 다음에 헌법제정회의에 해당하는 재헌국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헌법안을 기초하고 의결함으로써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 헌법을 공포 시행하는 과정이 뒤따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은 이로써 그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 투표를 더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헌법을 제정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재헌국회에서 헌법안을 기초 의결했고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면 시행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한민국 헌법 해가지고 연역이라고 하는 그 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역이라고 하는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재헌헌법 또는 뭐 건국헌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들 대한국민은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해서 헌법 제정 방식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한민족이 가지게 된 최초의 민주공화국 헌법이고요. 종래의 봉건적 절대적 질서를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1948년 헌법 전문을 보게 되면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운동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해가지고 이미 우리는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남한에서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점을 1948년 헌법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전통을 계승한다라고 해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로 별개의 것임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할 때 그때 그 역사적인 그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좀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다른 외국의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치 체제의 발전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한 혁명 세력이 절대 군주제의 군주 권력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마침내 군주제를 폐지해서 공화국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군주제를 존치한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군주제로만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자체적인 혁명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해체와 그 다음에 외세 독립 지원이죠. 외세 독립 지원을 통해서 비로소 민주적인 자주독립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는 점. 이 점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서구 민주주의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우선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역사적 과제가 정치적 개혁, 경제적 사회적 개혁으로 차츰 이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헌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주 큰 아픔인데 통일 국가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분단 국가의 헌법이라고 하는 점. 이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헌법은 9차례에 걸쳐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9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이 어떠한 이유로 또 그 어떠한 결과를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52년에 제1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왜 헌법을 개정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개헌을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왜 이때 개헌을 시도했는가 하는 겁니다. 1950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출현하게 되는 것을 정치학자들은 대통령제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저주가 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 야당이 정부와 국회가 극도로 대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아무튼 그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할 수 없고 여소야대 국회가 출연하게 되니까 그 당시 건국헌법이죠. 1948년 헌법. 그 헌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 간선제였죠. 따라서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이승만이 재선될 확률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재선을 획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개헌안을 제출하기를 의원 내각제와 공무원 불신임제 이걸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고 정부에서는 양원제와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야당의 개헌안 중 공무원 불신임제, 정부의 개헌안 중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두 가지를 발췌해서 개헌안을 다시 만들어서 의결했습니다. 원래 국민들에게 공고된 내용은 야당 개헌안과 정부의 개헌안이었지만 국회에서는 공고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발췌 개헌안을 만들어가지고 개헌을 했다는 것이죠. 공고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적인 헌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1954년에는 다시 여대 야소 국회가 출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당의 힘으로 다수당의 힘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위해서 개헌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는 것을 수학적인 편법으로 4.4.5입이라고 하는 편법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데 헌법적으로 평가한다면은 다수결의 원칙에 위반되는 헌법 개정이었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승만이 역시 3선으로 당선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이제 이승만과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 후보로 그 다음에 이기붕이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데 특히 이기붕의 당선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전국적으로 단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항거로 전 국민이 4.19 혁명으로 항거를 일으키게 됐죠. 마침내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었고 제2공화국 헌법이 탄생합니다. 1960년 제3차 개헌이고 그 결과는 내각 책임제 정부가 되겠습니다. 1960년 11월 이때는 국령 같은 해에 일어났는데 헌법을 개정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때는 왜 개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3.15 부정선거 가담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자니 소급 입법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헌법을 개정해서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해서 위헌성의 시비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엄연히 따진다면은 뭐 이런 방법으로 유연성을 회피할 수는 있겠지만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엄연히 이것은 소구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헌법 개정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제3차 개헌만이 정상적인 합헌적 절차를 거친 개헌이었다.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2공화국이 들어선 지 불과 1년이 채 안 돼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심 인물인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각 책임제 정부를 다시 대통령제 정부로 되돌리는 그러한 개헌을 단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제 헌법을 위한 그러한 개헌이었죠. 우리는 이를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제3공화국 헌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역시 삼선을 위해서 개헌을 시도합니다. 1969년의 개헌은 삼선 개헌입니다. 이때도 역시 야당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제3별관에서 기습적으로 개헌안을 가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72년 제7차 개헌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탄생한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 되겠죠. 제4공화국 헌법입니다.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또 해산합니다. 해산하고 국회 대신에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안을 의결합니다. 원래 헌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국회를 해산해버린 거죠. 그리고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1969년의 개헌은 박정희의 삼선을 위한 개헌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유신헌법은 그러면은 무엇을 위한 이 개헌이었을까요? 이건 바로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위한 개헌입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직을 자신이 맡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개헌이었습니다. 결국은 박정희의 사망으로 유신 체제가 붕괴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1980년 서울의 봄을 맞이하게 되는데 1979년에서 1980년 요 사이 그러나 똑같은 일이 다시 재발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입니다. 육군 하나회 소속의 신군부 세력이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통해서 군대 실권을 장악합니다. 1980년 5월 17일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을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못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고 이어서 전두환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유신헌법이 그 당시엔 계속 적용되고 있었으니까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민투표로 곧바로 넘어가니까 국민들의 뜻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해서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하게 되는 거죠. 5.17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제5공화국 헌법이고 자기 자신은 다시 이 제5공화국 헌법에 입각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나서서 당선이 됩니다. 전두환 세력은 노태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집권할 것을 획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1987년 6월에 민주화 운동 내지 민주항쟁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국민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확정이 됐죠. 지금의 제6공화국 헌법, 즉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헌법이 바로 1987년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헌법의 개정사인데 9차례에 걸친 개정사인데 지금까지의 이 개정사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대체로 헌법 개정의 목적이 집권자인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군사 쿠데타라든가 긴급조치 등 이런 조치 등이 취해졌고 이에 따라서 헌법적으로는 헌법이 정지되고 폐지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9차례의 헌법 개정 중에서 정상적인 합헌적 헌법 개정은 딱 2번 있었다는 것이죠. 제2공화국이 들어설 때 4.19 혁명의 결과인 제3차 개헌, 그 다음에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인 제9차 개헌,
이 두 차례 개헌만이 정상적인 헌법적 개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 헌법은 37년 된 헌법입니다. 이제 37년이면 이제 시대가 변했죠. 1987년에 개정된 헌법 37년 됐는데 이 헌법이 시대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또 개정이 된다면 이제는 제10차 헌법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제10차 헌법 개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제128조 내지 130조의 규정에서 자세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10차 개헌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참여자분들께서 댓글을 통해 남겨주신 질문 잘 엄선해서 한 개만 하나만 답변을 해주시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 화이팅님께서 활발하게 질문을 4개 이상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국회의원 다수가 모여있는 다수당에 의해 매번 헌법이 개헌이 된다면 헌법에는 국민은 없을 듯합니다. 매번 헌법이 훼손되는 현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할 텐데 문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 개정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게 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헌법을 개정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로 어떤 식이었냐면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의원 내각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제 하에서도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논의가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의 또는 정치적인 세력의 이해관계에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면은 우리 지금 이 헌법 개정을 위해서 국민 투표를 하긴 하는데 이 국민 투표가 말이 국민 투표지 정치적 세력이 주도하고 국민들은 단지 투표를 통해 가지고 동원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성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국민 발안 제도가 없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활발한 그런 정치적인 참여를 통해서 국민 발안제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게끔 또는 그러한 식으로 움직이는 헌법 개정이 돼야 바람직한 개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질문과 답변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은데 오늘은 조금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감하도록 하고요. 우리 교수님 또 등장하시고 더 많은 내용과 더 풍부한 부분으로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답변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